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가장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아픈 사연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20회를 바쳐 책상에 앉아 있던 아들의 꿈을 결국 제 손으로 찢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단 한 번도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집 거실 벽을 먼저 쳐다보곤 했습니다. 벽지를 도배하듯 빼곡히 붙어 있던, 코팅까지 해 보관했던 수많은 상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벽이 저희 집안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비석과 같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랑을 했고 이웃들에게 음료수를 돌렸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노력이 아들의 성공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훔쳤을 때 저는 우리는 이제 다 살았어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살면서 느꼈던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늘 앞서 나갔고 늘 최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 누구도 실패라는 단어의 무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단단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대비나 마음의 근육은 전혀 키워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아들은 무조건 해낸다는 생각으로 현실이 아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밝은 빛이 훗날 20년 동안 아들을 가두고 저희 가족을 숨막히게 할 깊고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의 자부심이 훗날 아들의 독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처럼 무거운 사연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느껴보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타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집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 상가를 돌며 아들의 소식을 자랑했고 그때 받은 칭찬과 축하는 20회가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 동네 분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제게 최고급 고기를 한 덩이 얹어주셨고 슈퍼 아주머니는 역시 영우 씨 아들이야. 라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인서울대학 갈 줄 알았다는 과분한 칭찬까지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울컥 솟았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인생까지도 그 칭찬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라는 제 이름 석자 대신 민준 아빠라는 별명이 그날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성공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저녁 작은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손수 만든 잡채와 제가 사온 케이크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아들에게 민준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이제 내 앞길은 탄탄대로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기쁨의 순간에도 아내 숙자 씨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훗날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쁘겠지만 저는 민준이가 언제까지 승승장구해야 이 기대가 끝이 날지 겁이 나. 저희 부부가 민준이에게 씌워준 빚이라는 왕관이 사실은 영원히 벗을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아내는 보았던 것입니다.
저희의 자랑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씨앗을 심었던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신입생이 되자 저희 부부에게는 오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고된 입시 공부 때문에 제대로 된 청춘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자 아들은 활짝 피어났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젠 됐다. 이 아이의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민준이는 입대했습니다. 저는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매번 걱정 말고 건강하게만 있다 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했습니다. 민준이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습관처럼 저녁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 앵커는 명문대 출신자들의 대거 미취업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취업 대신 쉬었음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마 우리 민준이와 다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걸고 아들에게 가르쳤던 공부가 최고의 무기라는 신념이 이제는 구식 지팡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는 20년 수험 생활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어둡고 차가운 시대의 그림자가 서서히 저희 집을 덮어 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늠름해진 모습의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후에 민준이는 대학 1학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밝고 해방감에 가득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함이 늘 눈가에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하게 느꼈던 변화는 바로 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있어도 전공 서적보다는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들여다보는 것은 뉴스 기사와 취업 통계였습니다. 대기업 공채 축소, 명문대 졸업생 평균 취업률 하락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너무 걱정이 많다. 내가 누군데 명문대 졸업장이 그냥 졸업장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그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거다. 일단 졸업장만 손에 쥐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아니란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우기는커녕 졸업장이라는 낡은 보호막 뒤에 숨어 아들에게 거짓된 안도감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의 끝이 20년이라는 긴 수험 생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주 비참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복학 후 보이던 불안은 결국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주변에는 이미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선배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여학생 동기들 중 몇몇은 이미 졸업하기도 전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어 일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아들은 마치 급류에 휩쓸리듯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거의 맹목적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밥상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연일 뉴스에서 보던 무서운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대기업에 갔던 제 또래 지인들이 40대에 나와 치킨집을 차렸다가 월세를 감당 못해
파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의 결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다. 봉급은 적을지언정 60세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그 안정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내가 하겠다니 아버지는 믿는다. 다만 1년 안에 끝내라.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1년만이라는 말이 저희 가족에게 20해의 족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1년 안에 끝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때만큼은 그 1년이라는 기한이 저희 가족 모두를 안심시키는 구원의 주문과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민준이의 1년 합격을 확신했던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명문대 출신이니 기본적인 이해력이나 암기력은 이미 갖췄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던 유튜브에는 온통 6개월 단기 합격 신화나 공무원 최대 공부 기간은 3년이라는 식의 자극적이고 현혹하는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아무리 우리 민준이가 못해도 1년 안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근거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성공적인 1년 계획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장 노량진 고시원의 월세와 1년치 학원비를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고시원 뷔페 이용권도 1년치를 끊어주었습니다. 거기에 헬스장 이용권과 최신형 태블릿까지 새로 사주었습니다. 아들의 책상 앞에 쌓인 영수증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취업난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1년만을 약속하며 아들에게 안겨준 고시원 키가 사실은 저희 가족 모두를 20해 동안 가두게 될 감옥의 열쇠였다는 것을. 민준이가 공무원 시험을 시작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로 1년 후에 합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확신으로 만든 것은 바로 민준이의 절제된 생활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면서 마치 스님처럼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삭발한 아들에게서 합격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 아들은 이미 고시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독서실로 향하는 아들의 굳건한 뒷모습은 저에게 늘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노력하는데 떨어질 리가 없다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는 그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말없이 지키는 신성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바로 텔레비전 켜지 않기와 시험 이야기 금지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 침묵과 희생은 신성한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아들이 1년 후 합격하는 것만이 제가 은퇴 후에도 노후의 불안 없이 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건했던 믿음은 1년 후 첫 시험 성적 발표 날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의 긴 고통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노량진에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은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실패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요. 평생 단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않았던 아이였기에 이 첫 좌절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겉으로는 강한 아버지인 척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라. 이게 뭐 대수라고. 잠깐 미끄러진 것이다. 내가 누군데 이걸 못하겠니?
하지만 제 말은 저 자신을 향한 자기 합리화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실패의 원인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시간이 부족했다는 데서 핑계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장 최고가 과외를 추가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생 전용반에도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돈을 더 투자하면 부족한 1년의 시간을 메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1년만이면 될 줄 알았던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 이후부터 저희 가족을 올가맨 것은 아슬아슬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매번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아들은 늘 제게 아버지, 이번에도 한두 문제 차이였어요. 다음엔 진짜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노후 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한두 문제라는 말은 절망에 빠진 아들에게는 채찍이, 불안에 떠는 저에게는 마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수험 기간이 3년을 넘어 5년, 7년으로 길어지면서 저희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는 동네 지인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사회적 체면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예민해진 민준이에게 잔소리나 장난스런 소통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민준이가 합격이라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숨죽인 채 존재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수험 생활은 이제 노력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방을 보며 더 이상 합격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삭발을 하지 않고 머리를 장발로 길러 묶고 다녔습니다. 수염도 자르지 않아 얼굴은 늘 깔끔하지 못하고 꼬질꼬질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시험 전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평온하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무감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저는 20회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40대도 청년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40살에 새로운 시작을 못하겠냐. 하지만 통계는 냉혹했습니다. 20해 동안 민준이의 학원비로 퇴직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아내와 저는 생계를 위해 경비직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체면이나 아들의 성공 따위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 제 손으로 아들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끔찍한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20해의 세월이 흐르자 저희 집은 낡아가는 책더미만큼이나 무겁고 황폐해졌습니다. 민준이 방은 더 이상 수험생의 방이 아니라 낭비된 시간과 돈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제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의 책꽂이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연도만 달라진 수십 권의 공무원 기본서가 쌓여 있었고 그 교재들 대부분은 필기 흔적이 전혀 없고 새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아들의 책더미는 곧 제가 벌어온 돈의 무덤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진작에 바닥이 났고 저는 나이 60이 넘어 경비직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숙자 씨의 희생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무력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파출부를 통해 남의 집 화장실 청소 같은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신발 밑창은 이미 닳아 떨어져 있었고 옆구리는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낡은 신발을 볼 때마다 민준이의 깨끗한 새 교재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의 공기는 이렇게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좌절로 꽉 막혀 있었고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분노는 결국 가장 사소한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제가 퇴근 후 아들의 방을 지나치는데 민준이의 눈빛에서 더 이상 결이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나태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내 숙자 씨의 낡아 터진 신발과 제 텅 빈 통장을 한꺼번에 떠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냥 명문대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경력 쌓으면서 대기업 이직 준비하지. 공무원에다 이 귀한 돈 쓸 거였으면 왜 대학 갔니? 내가 과거 시험 준비하는 조선시대 선비냐? 당장 머리 깔끔하게 자르고 수염도 잘라라! 제 폭언을 듣고 민준이는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이내 참지 못하고 화내면서 제 말을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 세상 때문이잖아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기대 때문에 함부로 모험도 못 했잖아요. 아들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끔찍한 회한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책임감을 아들은 이미 잃었고 그 책임을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20년의 감옥에 가둔 것이 바로 나라는 뼈아픈 진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버지인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은 민준이의 방을 보며 안쓰러워하거나 저에게는 직설적인 비수를 꽂았습니다. 민준이 아직도 공부하니? 이제 40이 넘었는데 직장도 없고 결혼은 할 거니?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할 때마다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저를 무너지게 한 것은 사촌 동생의 아들, 제 조카였습니다. 민준이가 명문대에 한 번에 합격했을 때 제 조카는 육수를 하던 장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카는 자신이 늦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인 물류 사무를 정했고 중소기업을 먼저 거쳐 지금은 당당하게 대기업에 입사해 승진까지 했습니다. 민준이는 잘 나가다가 20년째 길에 막혀 서 있고 사촌은 막히다가도 오로지 자신의 전략으로 길을 열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회적인 수치심은 저희 분노를 증폭시키는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회의 짐을 끝낼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시험날 아들 민준이를 시험장에 내려주고도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이성적이었던 저였지만 저는 차 안에서 주머니에 있던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주문처럼 되뇌며 차가운 십자가에 모든 노후와 아내의 희생을 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가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망쳤다는 울음도 잘 봤다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집에는 절망을 예고하는 징후가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정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모르겠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재수하겠다는 말 대신 인생에 대한 회의를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의 무감각한 절망과 아내의 낡은 신발 그리고 텅 빈 제 통장을 한꺼번에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이 희망 고문은 돈으로, 인내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노가 결단으로 변한 것은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아내 숙자 씨가 파출부 복장을 갖춰 입고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굴욕의 갑옷을 입은 아내와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휴대폰 게임 소리가 저희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모든 분노를 주먹에 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꽉 쥐었지만 그 분노는 민준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고통을 여기까지 끌고 온 아버지 김영우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희망 고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살리려면 그를 둘러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환경을 강제로 부숴야 했습니다. 아들의 꿈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올가맨 20년의 덫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저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으로 돌진했습니다. 제 분노의 칼날은 책꽂이에 꽂혀 있던 오래전부터 내용은 똑같은데 연도만 달라진 공무원 기본서들을 향했습니다. 저는 가장 두꺼운 기본서를 잡아챘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 책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콰직, 귀청을 때리는 종이 찢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종이 끝에 베인 제 손은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나는 그 피가 찢겨진 책 종이에 묻으면서 하늘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그때서야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파괴되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했습니다. 아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것밖에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민준이의 몸을 밀치고 남은 책들을 찢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기생했던 20년의 세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온 방은 찢겨진 종이 조각과 아버지의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저는 승리자처럼 방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이 파괴된 방에서 어떻게든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책을 찢어버린 후 아들을 향한 분노는 이 아이를 구덩이에서 꺼내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박상철 씨에게 연락해 퇴근 후 동네 순댓국밥 가게에서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그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명문대 졸업을 자랑하던 아버지 김영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소주잔이 몇 순배 돌고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아,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민준이 말이다. 자네 공장에서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좀 받아주게.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것밖엔 방법이 없다네. 친구 상철 씨는 저의 비참한 부탁에 깊은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너희 아들이 여기서 사고를 치거나 나태하게 행동해서 공장에 피해를 주면 그 즉시 우리 친구 관계도 끝이다. 자네의 마지막 부탁, 내가 들어주는 대신 자네도 그 대가를 감수해야 하네. 저는 그 서늘한 경고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친구 박상철 씨와의 거래는 성공했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바로 진실을 숨겨야 하는 고독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취직이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얻어졌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으로 들어갔다는 구설수가 퍼져 민준이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짓밟고 나태함을 다시 불러일으킬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내가 책 찢은 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얻어낸 직장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절실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명문대 졸업장, 공무원 시험은 모두 때려치우고 돈을 벌면서 다른 계획을 세워라. 이 거짓말은 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지만 아버지에게는 친구와의 계약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 자존심과 친구와의 우정을 걸었고 이제는 아들에게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고독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한성정밀 부품이라는 이름이 찍힌 취직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명문대까지 나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극심한 자괴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텅 빈 얼굴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구 상철 씨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낯선 기름 냄새와 기계들이 쇠를 깎아내는 굉음이 저의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안색이 확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 쇠 냄새는 단순히 작업 환경의 냄새가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완전히 부정하는 냉혹한 현실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친구 상철 씨는 민준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자네 아버지가 부탁했든 안 했든 여기는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손이 중요하다네. 일 배우는데 핑계 대면 용서 없다네. 저는 아들에게서 잠시 눈을 돌렸습니다. 이 강제된 비참함만이 40대 수험생이었던 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이가 공장으로 출근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였습니다. 예전에는 독서실로 향하던 시간, 이제 아들은 공장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새벽에 눈을 뜨고 굳이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가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수험생 김민준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저를 덮친 것은 더욱 현실적이고 차가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이 40대에 늦게 시작해서 혹시라도 이 노동의 세계에서 또다시 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아들이 기계에 다치거나 혹은 늦은 시작으로 인해 사회에서 밀려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장에 있는 동안 마음속으로 친구 박상철 씨와 한 약속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저는 이 공장 생활이 민준이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수험생이 아닌 노동자가 되었지만 아버지인 저는 여전히 불안이라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공장 입구에 데려다주는 매일 아침은 아버지인 저에게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상철 씨에게 연락해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상철 씨는 겉으로는 냉정한 사장의 얼굴이었지만 피로가 짙게 깔린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평판과 직원들과의 신뢰를 걸고 민준이를 고용했기에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저는 홀로 운전대를 잡고 고독한 다짐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민준이가 고시원 뷔페에서 매달 수십만 원짜리 식비를 내고 밥을 먹었던 것과 달리 이제 아들은 낯선 공장 식당에서 싼 값의 식사를 하며 육체 노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들이 공장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아버지인 저는 경비직을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공장 입구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그 순간 저는 저희 가족에게 이제야 비로소 20회의 대가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서글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공장에 보낸 후 저는 매일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 박상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질책이나 경고를 예상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데 상철 씨는 뜻밖의 칭찬을 던졌습니다. 영호야, 자네 아들 성실함 하나는 알아줘야겠네. 말없이 묵묵히 시키는 일은 다 하네. 잔머리 굴릴 줄 아는 명문대생들보다 훨씬 낫다네. 그 칭찬은 저에게 질책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대변하는 상철 씨의 입에서 나온 객관적인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을 향한 죄책감과 친구 관계가 타탄날까봐 했던 두려움에서 비로소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나태함이 공부라는 틀 안에서만 발현되었던 것이며 노동이라는 정직한 환경에서는 그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공장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조용히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펜만 잡았던 매끈했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굳은 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20년 만에 생긴 아들의 정직한 노동의 훈장이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수십 권의 깨끗한 교재도 주지 못했던 삶의 실체를 아들은 이제야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굳은 살을 보며 아들의 고통스러운 20년을 보상받는 듯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꼬질꼬질한 장발의 수험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지만 저녁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그의 얼굴은 과거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노동을 시작한 후 아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오는 새로운 종류의 자존감을 찾은 듯했습니다. 저는 밥상에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계 점검이 잘 돼서 생산량이 늘었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활력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공장 생활 한 달 후, 민준이는 자신의 첫 월급 봉투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그 돈을 봉투째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아들의 학원비와 용돈으로 쏟아부었던 노후 자금은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돈은 희망을 붙잡기 위한 지출이었지만 이 월급 봉투는 아들이 스스로 생존을 증명한 정직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봉투에 적힌 금액이 제가 예전에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돈보다 무겁고 값진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이 20해의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밤, 민준이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하지 못하고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도 미안하다 하고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문자 하나가 저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랜 장벽을 허무는 작은 구멍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성공에 대한 저의 낡은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공무원 합격은 단순한 사회적 지위였지만 아들이 지금 공장에서 느끼는 노동의 성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땀방울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문대 졸업장이 반드시 좋은 직업을 보장한다는 저의 신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일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합격이 아닌 성취,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공장 생활이 익숙해진 어느 날, 저는 퇴근하는 아들을 데리러 공장 앞에 갔습니다. 차에 탄 아들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공장 기계가 고장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 몸은 괜찮니? 저희는 시험 이야기, 돈 이야기 대신 일과 건강,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를 짓눌렀던 무거운 침묵이 일상의 대화로 대체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40대 노동자라는 사실보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아들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민준이가 다시 책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은 공무원 교재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동료들과 이야기할 거리를 찾기 위해 역사 책이나 경제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더 이상 깨끗한 교재 대신 밑줄이 그어진 입문 서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합격이라는 목적 대신 즐거움과 성장이 목적이 된 독서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설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해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공장의 팀장으로 승진했고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할 줄 아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새벽의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아내 숙자 씨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어깨에서 20년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명문대 합격의 영광도 공무원 시험의 희망 고문도 아닌 평범하지만 정직한 노동의 가치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저의 마지막 행동이 극단적인 폭력이었고 자존심을 건 거래였지만 그 고통스러운 파괴가 없었다면 민준이는 아직도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20년의 짐을 내려놓은 저희 가족은 이제 나란히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